네, 안녕하세요. 이제 10주 1교시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때까지 하면서 조금 더 보충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한 번 더 복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중보건학 총론에 나오는 뭐 건강, 질병, 그리고 역학, 감염병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요. 공중보건학 총론에서의 건강이란 개념입니다. WHO에서 말하는 건강이라는 개념은 제가 시험 문제도 냈지만 질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안녕이 완전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 안녕, 즉 social being이라는 것은요. 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의 최적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사회적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혹시나 건강 개념에 대해서 또 말한 세 명의 그 학자가 있어요. 버나드, 파슨스, 두보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혹시나 그 두 개 연결되는 거 시험 문제 나오면 좀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버나더라는 사람은요. 육체적 안녕, 육체적 안녕으로서, 그러니까 외부 환경이 변동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 인체 내부 환경의 항상성을 유지를 하는 것이 바로 건강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항상설 또는 육체적 안녕 이 자체를 말하는 사람은 바로 버나드입니다. 두 번째 학자는요 파슨슨이에요. 파슨슨이라는 분은요 사회적 안녕을 강조했는데요. 즉, 각 개인의 사회적 역할과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최적의 상태. 똑같이 사회적 소셜 비잉을 말하는 거죠. 즉, 구조 기능론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 두보스라는 사람은요,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변화에 대해서 잘 적응하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환경 적응으로 비롯되는 그 사회적, 정신적, 영적, 생물학적 건강과 관련된 어떤 삶의 질을 바로 이제 건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환경 적응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건강에 대한 개념을 말한 학자들이 잘 연결한 것은 하고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꼭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정말 중요한 거 질병의 3대 요인 시험 문제 나갔죠? 병인, 환경, 숙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이 발생한 이유는 바로 이 환경이 이 병인에게 더 유리하게 작동할 때 질병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클락입니다. 그래서 질병의 3대 요인 반드시 외워두시고요. 자, 질병 자연사와 발생사 이 부분인데요. 질병의 발생사는요 5단계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비병원 성기. 즉, 아직까지는 그 질병이 병원체가 침입하지 않은 상태죠. 이럴 때에는 적극적인 예방으로서 환경위생과 건강 증진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요, 초기 병원 성기라고 해서 그, 이제 각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예방접종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거를요, 1차 예방이다라고 합니다. 즉, 1차 예방에서는요, 질병 발생을 억제를 시켜야 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3단계인 불연성 감염기와 발연성 감염기가 4단계인데요. 이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침입이 되어서, 증상이 발현하지 않는 것을 불연성이라고 하고요. 증상이 발현된 것을 발현성이라고 하는데요. 불연성 감염기에서는 이제 중증 예방과 이거를 아직까지 증상이 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단 검진이 엄청나게 강조가 됩니다. 만약에 질병이 증상을 드러내는 발현성 감염기 때는요.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되죠. 그래서 악화가 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겁니다. 요거를 2차 예방이라고 합니다. 즉 조기 발견과 치료가 여기에 해당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5단계는요. 회복기입니다. 회복기는요. 이제 질병이 이제 발생을 해서 회복되거나 아니면 사망에 이르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때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재활입니다. 재활에 들어가면 무조건 3차 예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건강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요, 국가고시에, 객관식으로 자주 출제되는 문제거든요. 자,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건강수준지표라는 게 있고요. 종합보건지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가나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 지표에는요. 평균 수명, 보통 사망률, 영아 사망률, 유아 사망률이 해당하겠습니다. 자, 영아 사망률이라는 게 뭐냐면 0세, 그러니까 만 0세예요. 그러니까 1세 미만을 영아라고 하고요. 6세 미만을 유아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평균 수명이라는 것을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사망자 수를 우리 언뜻 생각하기에는 사망자 수를 이때까지 몇 년도에 죽었던 사람들의 이게 그 사망자 몇 세에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나눈 평균을 갖다가 이제 평균 수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봉중보건학에서 말하는 이 평균 수명이라는 것은요. 한 아이가 태어나서 얘가 몇 살까지 살 거다라는 게 기대 여명을 갖다가 평균 수명이다라고 합니다. 좀 개념이 조금 달라요. 자, 두 번째는요. WHO에서 말하는 3대 종합보건지표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평균 수명, 그리고 보통 또는 조사망률, 비례사망률 세 가지입니다. 평균, 보통, 비례사망률이 보건 지표입니다. 그리고 평균 수명 영아 사망률 비례 사망 지수는요. 지역 간 또는 국가 간 대표적인 이제 건강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 인덱스 여러분들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알파 인덱스라는 것은요. 신생아 사망수 분의 영아 사망수가 해당하겠습니다. 즉 신생아라는 건 28일까지거든요. 딱 28일 태어나서 28일까지를 딱 신생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영아 그러니까 1세 미만의 그 사망자 수죠. 그래서 이게 1보다 커야 되겠습니다. 이 알파 인덱스가 1보다 크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보건학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공중보건학이다라는 것은요. 조직적인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질병 예방, 1번 질병 예방, 2번 생명 연장, 3번 신체적, 정신적 효율 증진이 되겠습니다. 다시 질병 예방, 생명 연장, 신체적, 정신적 효율 증진이 바로 공중보건학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가 바로 지역 주민과 지역 사회라는 겁니다. 이거랑 유사한 공중보건학과 유사한 예방의학하고 사회의학과 건설의학이 있거든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예방의학은 사실은 공중보건학하고 좀 비슷한데 대상자가 달라요. 공중보건은 지역사회나 뭐 이렇게 지역 주민이 해당하지만 예방의학은 개인의 대상자입니다. 사회의학이라는 것은요. 혹시 문제 나오면 생물학적인 측면과 사회, 경제, 심리, 문화적 요인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 건설의학이라는 것은 뭐 건물 짓고 이런 게 아니고요. 최고 수준의 건강을 목표로 심신을 육성하는 것을 건설의학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거. 공중보건사업 수행 3요소입니다. 이거는요. 꼭 객관식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보건행정, 그리고 보건교육, 보건관계벽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요. 보건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건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3요소 중에서도요. 특히 그 다음에 이제 공중보건 발전 과정이 제가 시험 문제를 냈었는데 조금 헷갈리죠. 그렇죠? 우리가 전혀 질병이 어떻게 생기나를 봤더니 처음에는 종교설이에요. 신벌설 그래가지고 이게 착한 신과 악의 신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질병이 생긴다라고 했던 게 바로 종교설입니다. 그 다음에 점성설로 바뀌죠. 뭐 이때는 점을 쳐서 이때는 어떤 질병이 더 창궐할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장기설로 바뀌어요. 즉 나쁜 공기 때문에 조금 과학적이죠. 그렇죠? 나쁜 공기 때문에 질병이 유행하더라. 그러다가 이제 접촉 전염설로 그 다음에 현미경이 개발되면서 석유설 또는 미생물설로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종교설, 점성설, 장기설, 접촉 전염설, 세균설, 미생물설 이렇게 순서대로 발전됩니다. 자, 그러면 공중보건학이 어떻게 발전되어 갔는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대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대기, 중세기, 여명기, 홍립기, 발전기 이렇게 가거든요. 고대기는요. 신벌설 또는 장기설 요게 다 해당하죠. 그렇죠? 사해체설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공중보건이 이제
나타났고요. 공주보건이라는 게 이제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세기, 즉 칭기스칸이 유럽을 정복하면서 이때는 뭐 패스트가 유행을 하게 되죠. 좀 있으면 또 콜레라가 막 유행을 하고요. 또 이게 이때 중세기 때 접촉 전염설이 해당해요. 그래서 나병이 이제 생기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이라고 하죠. 자, 일단 중세기는 암흑기라 해서 막 이제 패스트가 창궐하고 콜레라가 창궐하다 보니까 처음으로 검역법이 만들어지고 검역소가 설치가 됩니다. 중세기 때 뭐가 생겼다? 검역소, 검역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중보건 사상이 삭튼다라고는 표현해서 여명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이렇게 요람기다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요거를 설명을 깊게 못 드렸는데 대표적인 사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란트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사망 통계를 냈어요. 그리고 프랭크라는 사람이 공중보건학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썼고요. 그리고 제너의 우두 접종이 실시가 되고 영국에서는 처음으로 공중보건법이 제정되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나라까지도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공중보건법이 제정되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라마니치는요, 산업보건학의 아버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무래도 직업병에 대한 거를 처음으로 언급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거 여명기가 끝나고 나서 콜레라 역학을 처음으로 조사한 존 스노우의 예방의학이 사상되는 대계인 게 바로 확립기라고 합니다. 파스테르가 처음으로 면역학을 말했고요. 코아가 그 결핵균을 발견했었습니다. 네, 요거 다음에 이제 사회보장제도 이런 것들이 제정되는 발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999년 영국에서 처음으로 보건부가 설립이 되고 1935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사회보장법이 만들어지고요. 1978년 알마타 선언을 통해서 1차 보건의료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좀 덜 헷갈리죠, 이제 보니까. 그렇다면 이번에는 보건의료와 건강증진이 되겠습니다. 특히 건강증진에 대한 얘기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요. 1차 보건의료, 알마타 선언을 계기로 해서 이제 보건의료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1차 보건의료, 2차 보건의료, 3차 보건의료 이렇게 있는데 1차 보건의료는 예방이다라는 겁니다. 예, 그 다음 2차 보건의료는요, 치료고 3차 보건의료는요, 뭐예요? 재활이죠.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알마타 선언에서 이 1차 보건의료가 출연하게 된 이유는요. 아무래도 나라 간 의료 혜택이라든가 의료비 문제를 가 있다 보니까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WHO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보건의료라는 것은 접근 용이성이 있어야 되고 수용 가능해야 되고 적극적인 참여가 유도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비용적인 코스트, 비용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포괄적 보건의료라는 이제 개념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포괄적인 보건의료라는 뜻은 뭐냐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요. 조기 치료를 하고 이 질병을 무능력화시키고 이걸 위해서 예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재활 및 건강검진, 그다음 생활 개념의 그 건강관리를 목표로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포괄적인 보건의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건강증진이 뭔가? 건강증진이라는 말이 뭐라고 그때 말씀드렸어요? 이미 건강한 상태인데 이 건강함을 어떻게 유지하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 향상시키는 능력을 이제 이게 말하는데요. 그 1995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목표는요. 상병이완 및 조기 사망률을 감소시키고요. 수명 연장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수명이냐면 건강수명이에요. 건강수명은 말씀드렸듯이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가 건강하게 사는 그 수명을 말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를 통해서 건강 장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바로 건강 증진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건강증진의 철학은 이제 뭐가 있냐면 라우델이라는 사람이 캐나다인인데 1974년도에 아무래도 우리가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을 이렇게 두게 되는데 아무래도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건강 증진에 큰 영향을 미치더라라고 처음으로 언급한 사람이에요. 말 되죠, 그쵸? 그러다가 이제 1978년 알마타 선언에서는 이 건강 증진을 위해 가지고요. 치료 중심에서 예방 강조가 더 중요하더라라고 이제 그 제창을 했죠. 네, 자, 이거 별표. 오타와 헌장. 1986년 오타와 헌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세계 최초로 건강 증진 대회가 열렸습니다. 예, 캐나다죠, 그죠?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열렸고요. 이 오타와 헌장을 통해 가지고요. 건강 증진을 개인 생활 개선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 개선까지도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했던 게 오타와 헌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개념이 뭐냐면 건강 도시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그래서 공중보건 정책 수립과 환경 그리고 지역사회 활동을 강화시키고요. 기술을 발전시키고 또 보건 의료 서비스를 재정비를 하는 건강도시를 만들자라고 이제 오타와 선언에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건강 증진하면 오타와 헌장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하면 알마타 선언. 예, 이렇게 꼭 중요한 선언을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역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학이라는 것은 인구 집단 그 인구 집단 대상으로 질병의 발생 분포, 경량, 양상을 파악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포 경량을 결정하는 요소를 규명하고 질병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예방하고 관리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로 역학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정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 역학을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인가. 거기에는요. 기술 역학과 분석 역학이 있습니다. 기술이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어떤 스킬이 아니라 그냥 있는 사실을 그대로 서술하는 것을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1의 역학이라고도 부르면서요. 모든 어떤 질병이 발생을 했어. 그럼 이런 현상을 그대로 이제 기술을 하는 건데 누가 언제 어디서 이걸 발생을 조사를 해서 그냥 가설을 제공해 줄 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분석 역학입니다. 분석 역학은 제2의 역학이라고도 하면서요. 질병의 어떤 그런 가설을 설정을 해주는 거죠. 가설 증명하는 거는 이론 역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가설을 설정해 주냐. 단면, 그 다음에 환자 대조군, 코트 방법으로 해서 합니다. 자, 단면 조사 한번 볼까요? 단면 조사라는 것은요. 그냥 상관관계만 밝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단시간에 할 시간이 적게 들고 저렴하면서 많은 대상자가 필요하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상관관계만 질병에 이 병 때문에 이거로 인해서 사람들이 질병이 발생하더라 있을 것이다 라는 것만 밝혔기 때문에 어떤 질병의 선후 관계는 전혀 규명할 수가 없다라는 게 단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후향적 조사 또는 환자 대조군 조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왕력 조사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질병이 있다고 진단된 환자군과 조건이 비슷한 대조군을 선택을 해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후향적이니까 일단 뭐 이제 그 과거 이력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저렴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과거 기록만 보면 되니까. 그리고 대상자가 적어도 돼요. 그리고 희귀 질병을 대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지만 객관성은 좀 떨어지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어떤 기억력을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분석 역학 중에 이제 세 번째 전향적 조사입니다. 전향적 조사라는 것은 후향적 조사하고는 다르게 후향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로 돌아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전향적은 미래로 가는 거예요. 즉 그래서 코호트 조사라고도 하면서요. 코호트라는 말은 동일 집단을 말하는 거예요. 일단 폭로와 비폭로 집단을 조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건강한 사람을 제가 대상으로 한다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나요? 음. 그리고 이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질병 발생이 원인이 되는데 노출되는 집단과 노출되지 않은 집단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질병이 발생할 때까지. 이 말을 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상대 위험도하고 기속 위험도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상대 위험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위험도는 또 비교 위험도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비교해가지고 위험도를 보는 거고, 귀속 위험도라는 것은 기여 위험도랑 같은 말인데, 즉 위험 요인이 질병 발생에 얼마나 기여했나를 보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예방대책 수립에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게 가능한 게 바로 코호트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아주 오랫동안 장시간 동안 관찰하는 거기 때문에 객관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선후 관계를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리고 질병이 발생할 때까지니까요. 그리고요, 굉장히 비싸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런 거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타당도와 신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타당도라는 것은 validity, 즉 얼마나 이 실험 결과가 맞게 나왔냐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질병이 있을 때는 양성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이거를 민감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질병이 없어. 그러면 음성이 나와야 되죠. 이거를 특이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민감도와 특이도는 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타당도는요, 바로 이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신뢰도입니다. 신뢰도도 있어야 돼요. 리얼빌리티라고 하는데요. 신뢰도라는 것은 바로 정밀성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측정하는 평가 도구가 네가 측정하든 내가 측정하든 차이가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신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타당도와 신뢰도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논문 쓰실 때 아마 캡스톤 하실 때 모든 평가 도구는 타당도와 신뢰도 높은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병 발생 역학적 인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요, 발생률과 유병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률이라는 것은 특정 기간 동안에 발생한 환자 수를 말하는 거고요. 유병률이라는 것은 기존 환자와 그 다음에 신환자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전염병의 유행 양식은 시간적인 현상, 지리적인 현상, 생물학적인 현상, 사회적 현상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그 시간적 현상으로 보게 되면 어떤 전염병이요. 순환 변화하는 게 있어요. 또는 주기 변화라고 하는데 또는 단기 변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잠깐 동안 이렇게 유행하는 거. 추세 변화라는 것은 순환 변화와 반대로 장기 변화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장티푸스라든가 디프테리아 같은 거 해당하고, 그 다음에 계절 변화는 계절마다, 여름에는 특히 소화기계가 많고요. 겨울에는 호흡기계 그 전염병이 많죠. 그 다음에 불규칙 변화, 이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특히 외래 전염병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그럼 지리적으로는 이제 그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팬데믹이잖아요. 팬데믹이 바로 번발적이에요. 번발적 적이 전 유행이죠. 에피데믹이라고 그래서. 에피데믹 전에 뭐예요? 지방에서 잠깐 일어나는 거고 처음엔 특정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거를 지리적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생물학적 현상으로는 연령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종족에 따라서 전염병이 유행하는 게 다르죠. 그렇죠? 그건 사회적 현상입니다. 도시에서 아니면 인구 밀도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교통, 그다음에 직업, 경제에 따라서 전염병이 유행하는 양식이 다르죠. 그렇죠? 자, 전염병 관리는요. 어떤 게 있냐면 감염원, 감염 경로, 숙주 집단으로 나누게 됩니다. 감염병 3대 요인 뭐라고요? 감염원, 감염 경로, 숙주 집단이 되는데 우리가 그 질병의 3대 요인은 뭐예요? 병인, 환경, 숙주잖아요. 이거 연결시켜보면 감염원은 바로 병인에 해당하고요. 감염 경로는 환경이고 숙주 집단은 숙주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염병이 생성되는 6단계는요. 병원체가 있고 병원체를 저장하고 있는 병원소가 있어야 되고 이 병원체가 이 병원소를 탈출해야 되고 또 다른 곳으로 다른 숙주로 전파를 시켜야 돼서 다른 숙주 전파돼서 그 다른 숙주에 침입을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 감수성 숙주에 따라서 전염병이 생길 수도 있고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전염병 생성 6단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전염병의 생성과 6단계에서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병원체입니다. 병원체에는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리케차, 기생충, 클라미디아가 있고요. 크기로 보면은 세균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리케차, 바이러스가 바이러스 순입니다.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 게 이제 병인성, 즉 병원력과 병독성, 즉 그 동력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요. 이 병인성이라는 것은 감염된 숙주로 하여금 발병하게 하는 병원체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병독성 또는 동력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증상 다른 사람 중에요. 임상 증상이나 장애, 초래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의 중증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병원소입니다. 병원소는 바로 이 병원체가 이제 저장되어 있는 곳이죠. 여기에는 이제 보균자와 그 동물 병원소가 있는데요. 사람 보균자와 사람과 그다음에 동물이 있으며 사람은 이제 보균자라고 부르죠. 여기에는 뭐 회복기 보균자, 잠복기 보균자, 그다음에 건강 보균자가 있어요. 그 중에서요, 그 건강보균자만 좀 이렇게 빨간색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좀 잘 외워두셔야 돼요. 이게 건강보균자라는 것은 증상은 없는데 그 보유 보균체를 보유하고 있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표적인 게 이제 폴리오, 일본뇌염, 간염, 디프테리아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건강보균자가 이제 병원소가 되는 거예요. 참고로요, 오염식품 또 우유 등은요, 병소는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이제 감염원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동물병원소에는 뭐 개, 뭐 양, 고양이 뭐 이런 게 있는데 거기가 퍼뜨리는 이제 질병 대표적인 게 뭐라는 거 그냥 읽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탈출을 하게 되죠. 탈출에는 이제 기계적 탈출과 그다음에 화성 매개체를 통한 탈출이 있습니다. 기계적이라는 게 이제 그 뭐냐면 곤충이 흡혈한다거나 이제 주사기를 통해서 탈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파가 있습니다. 탈출을 해서 이제 다른 숙주로 이제 전파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직접 전파와 간접 전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접 전파에는 이제 활성과 비활성이 있는데 이제 비활성 전파에 이제 계달물을 통한 게 있는데요. 계달물이라는 게 뭐냐면 그 의복이나 그런 침구류를 통해서 전파되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숙주로 이제 전파가 돼서 이제 전파가 되고 나서 이제 침입을 해야 되잖아요. 침입한 다음에 이제 감수성 숙주에 의해서 이제 전염병이 이제 생성이 되는 겁니다. 자, 감수성 지수라는 게 뭐냐면 병원체에 대한 감염이나 발병을 저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둘러라고 하는데 이 감수성 지수는요, 급성 호흡기 감염병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나타나게 되고요. 감수성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잘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역이나 천연두 같은 경우는 감수성 지수가 98%에 해당합니다. 그 말은 격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전파가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00일에 60%, 선홍역은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물어보는 그 시험이 가끔 나올 수도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숙주가 또 얼마나 면역을 가졌냐에 따라서 이제 그 전염이 잘 되냐 안 되냐가 되잖아요. 우리 면역에는요, 능동 면역과 수동 면역으로 나누거든요. 능동이라는 것은 내가 감염이 되어서 면역을 획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자연 능동 면역과 인공 면역으로 나누는데요. 자연 능동 면역이라는 것은 불연성 감염 후에 그 능동 면역이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일본뇌염과 폴리오가 해당합니다. 불연성 감염 후에 능동
과일 면역이 이루어지는 게 뭐라? 일본 내용과 폴리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인공 면역이라는 것은 이게 백신이죠. 그러니까 백신을 해서 내가 면역이 획득되는 거를 인공 능동 면역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에는 백신을 쓸 수 있는 게 이제 생균 백신을 쓸 수도 있고 살균 백신을 쓸 수도 있고 순화 독소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수동 면역입니다. 수동 면역은 이렇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심어주는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여기에도 또 마찬가지로 이제 자연 수동 면역과 인공 수동 면역이 있는데요. 자연 수동 면역은 이제 모체를 통해서 수직으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엄마가 심어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애기한테. 그게 자연 수동 면역이라고 하고요. 인공 수동 면역이라는 것은 남의 혈청을 받아와 가지고 나한테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면역을 면역이 생성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보면 혈청 치료를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미 코로나에 관련이 되었던 사람의 혈청을 가져와 가지고 그러면 이제 면역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치료제로 이렇게 환자한테 이제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동 인공 면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혈청 치료제는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 인공 면역과 수동 면역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 능동 면역은 내가 감염이 돼서 내가 스스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효 시간도 길고 발효 시간은 길지만은 효력은 이 면역의 효력 지속은 굉장히 잘 되죠. 그리고 거기다가 또 다른 사람의 혈청이 아니기 때문에 혈청병은 일어나지가 않죠. 반면에 수동 면역 같은 경우는요, 발효 시간은 짧을 수가 있어요. 금방 만들잖아요. 그런데 효력 지속은 굉장히 짧죠. 그래서 우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금 어떻게 해요? 부스트 샷을 할 수밖에 없는 효력 지속이 안 되기 때문에, 짧기 때문에 부스트 샷을 지금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혈청병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차이점이 있고요. 어쨌거나 이제 감염병 또는 전염병이 이렇게 돌게 되면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 방법은 이제 병원수를 제거한다거나 감염 경로를 차단하거나 숙주의 면역력을 키우는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자, 그리고요, 이제 급성 감염병과 이제 만성 감염병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에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성 감염병 같은 경우는요, 발생률은 굉장히 높고 유병률은 낮은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장티푸스, 콜레라, 세균성 이질, 폴리오, AB형 감염, 그러면 파라티푸스, 장출혈, 대장균 감염증이 있습니다. 장티푸스는 이제 위달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하고요. 콜레라는 현성 감염을 일으킨 다음에 영구 면역을 획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한번 1급에 해당하는 게 디프테리아 볼까요? 디프테리아 같은 경우는 쉐 테스트를 하게 되고요. 천연두, 그 다음에 사스가 1급이죠. 2급은요. 2급 급성 감염병, 홍역, 백일의, 풍진, 유행성, 이하선염, 선홍열, 수막구균성 수막염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홍역, 풍진, 유행성 이하선염, 즉 볼글이라고 하죠. 얘는 예방접종 뭘로 할까요? MMR입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헷갈리지 마시라고. 그리고 선홍열 같은 경우는요, 딕 테스트로 해서 찾아냅니다. 이렇게 무슨 테스트인지에 대한 문제가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급해놨습니다. 상급에는 레지올라증이 있어요. 이거는 뭐죠? 냉방병이죠. 그러니까 에어컨에서 나오는 거죠. 4급은 인플루엔자가 있습니다. 급성 감염병으로요. 그 다음에 절지동물이 매개하는 감염병으로는 1급으로는 패스트가 대표적이고요. 3급으로는 발진티푸스, 특히 발진티푸스 같은 경우는요, 웨일 플렉스 테스트를 통해서 발견하고 국제 감시 감염병에 해당합니다. 별표.
자, 제가 이렇게 색깔 해놓은 거는 여러분 시험 문제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누가 변형하는지 잘 보겠습니다. 유행성 일본 내용 누가 한다? 빨간 진모기가 퍼뜨리고 말라리아는 중국 얼룩 그 모기. 그 다음에 그 유행성 출혈열, 그 다음에 쯔쯔가무시, 황열, 특히 황열 같은 경우는요, 검역 감염병이에요. 발진 티푸스처럼. 그래서 흑토병이라고도 하고요. 열대 줄무늬 모기가 감염을 시킨다고 합니다. 자, 별표. 3대 가을철 발열성 질환에는 누가 있다? 렙토스피라증, 쯔쯔가무시, 유행성 출혈열이 바로 가을철 발열성 질환에 해당합니다. 요런 거는 시험 문제 나오기 너무 쉽죠. 그 다음에 이제 동물매기 감염병으로 이제 공수병, 렙토스피라증, 단접병, 브루셀라가 있습니다. 자, 렙토스피라증은요, 웰리스병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만성 감염병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 개가 있는데요. 결핵, 한센병, 감염이 해당하겠습니다. 요거 외워두세요. 결핵, BCG 생후 1개월에 접종합니다. 제일 처음으로 접종하는 것이 바로 BCG입니다. BCG는요, 결핵 예방 접종이고요. 이거는 이제 집단 검진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보균자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이고요. 성인 같은 경우는요, 간접 촬영, 직접 촬영, 극단 검사 과정을 거치고요. 소아 같은 경우는 투베르클린 검사, 직접 촬영, 극단 검사를 통해서 집단 검진을 이루어집니다. 요거 시험 문제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한센병이에요. 한센병은 나병이라고 하고요. 레프로민이라는 그 테스트를 통해서 감별을 해냅니다. 간염은요. B하고 C는요. B하고 C형 간염은요. 백신이 없습니다. A형 감염밖에는 백신이 없어요. 일단은 특히 C형 감염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발생하죠. 이거는 간암으로 진행된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기생충 감염 한번 볼까요? 자, 기생충 감염에는 선충, 조충, 흡충, 원충류가 있는데요. 특히 구충 있죠. 얘는 피부 통해서 감염이 됩니다. 요거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말레이 사상충은 이게 어디로, 대부분이 이제 소장이라든가 소장에 이제 기생을 하거든요. 대장에 기생하는 게 이질 아메바예요. 이질 아메바만 대장에 에서 기생을 합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소장에서 기생을 합니다. 자, 말레이 사상충은 특히 림프관에 기생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퉁퉁 붓게 됩니다. 누가 옮기냐? 토고숲 모기가 전염을 시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조충류 중에서도 무구조충은 누가? 소다. 유구조충은 누가? 돼지가. 이렇게 퍼뜨리더라.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흡충 중에서 간흡충은 이제 간 디스토마를 일으키잖아요. 담수화 먹으면 생기고요. 각각류를 먹고 옮기는 게 바로 폐흡충이라는 거. 이 정도 구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요거 조금 어렵죠? 자, 기생충과 기생부위로 옳은 것은입니다. 구충은요, 특히 12지장 또는 이제 공장에서 하기 때문에 소장입니다. 그리고 편충은요, 소장 부위 끝부분인데 원래 충수돌기라고 하는 게 정확한 답이고요. 그 다음에 무구조충은 당연히 소장이고 이질아메바는 대장이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 그러니까 답은 소장입니다. 요구가와 합충은요. 그 다음에 2번 중간 숙주가 없는 기생충은요. 이질아메바에 해당합니다. 3번 유충이 피부로 침입, 흡혈에 의해서 감염되는 것은요. 흡혈이고 그러다 보니까 구충이 되겠습니다. 피부니까. 예, 그리고 4번 간암 C형입니다. 그래서 소화는요, 투베르클린 직접 촬영 객담이라고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